3세 당군입니다. 예, 고해사 당군인데 임신 원년, 즉위 원년 정월 낭랑왕 최숭이 곡시 300성을 해성에 바쳤다. 이보다 앞서 최숭은 낭랑으로부터 진귀한 보물을 산처럼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의 서울 왕검성에 이르니 이때가 단군 해무수 병우년의 겨울이었다. 개축 42년 단제께서 몸소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이끌고 위만의 도적들을 남여성에서 처부수고 관리를 두었다. 경신 49년 일군국이 사신을 보내 박무를 헌상하였다. 이해 9월 단제 붕어하시고 태자 고우르가 즉위하셨다. 여기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는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4세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마지막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부여에서 신원년, 즉위원년 장수를 보내 우고를 토벌하였으나 이로움은 없었다. 고진을 발탁하여 서암록을 수비하도록 하니 병력을 늘리고 많은 성책을 설치하여 능히 우고를 대비하는 데 공이 있었으므로 승진시켜 고구려후로 삼았다. 괴 3년 우고의 도적들이 대거 침략하니 우리의 군대가 크게 패하여 해성 이북 50리의 땅이 모조리 우고의 땅이 되었다. 이미 상당히 어지럽고 강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강한 자들은 모두 다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자기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 4년, 즉위 4년입니다. 단제께서 장군을 보내 성을 공격하였으나 석 달 걸려도 이기지 못하였다. 아주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인 6년 단제가 몸소 정예군 5천을 이끌고 습격하여 해성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살수에 이르러 구려하의 동쪽은 모두가 항복해왔다. 정묘 7년 목책을 자원에 설치하고 군대를 남녀에 두어 이로써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케 하였다.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구려후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후. 고구려의 제후라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라는 뜻이 뭐냐면 지역 이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의 제후로 우고를 고진을 발탁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이겨가지고 결국 고구려 후로 그 땅을 준 거죠. 고구려 당군 계속 이어집니다. 4세 당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기만 해도 진료하실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막막한 걸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진짜 여러분 막막한 거 만났고요. 제가 그 1600쪽 되는 거를 2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읽었고, 두 번째 읽으면서 환희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있냐가 아니라 솔직하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있다고 책이 있었냐고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있다고 책이 다 있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 야, 세상에 뭐 단군이 47분이 계셔? 웃기고 있네. 그리고 단군 얘기가 아니라 환웅이 뭐 18분이 계시고, 환이 17분이죠. 7분이 계시고. 뭐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두 다 그 환단고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무릎을 쳤죠.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속극 보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재벌 자식인 거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그 내 뒤에 배경이 있었던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거. 그 정신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를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저는 읽어 내려갈 테니까, 그리고 그 문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유 13년. 그러니까 고구려 당군 즉위 13년입니다. 한나라가 나옵니다. 한나라. 한의 유철이 평나를 노략질하여 우고를 멸망시키더니 사군을 두고자 하여 사방으로 병력을 침략시켰다. 이에 동명국,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명국 보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하였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제가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4세 당군, 1세, 2세, 3세, 4세. 4세 당군까지가 정통성을 이은 거고, 다시 5세, 6세, 7세는 정통성이 다시 한번 베뀌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역성혁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란입니다. 반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베뀌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백성이 따라가면 역사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백성도 배반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건 반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 역사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습니다. 동명국 고두막한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병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하였다. 이에 그 지방의 백성들 모두가 사방에서 일어나 호응함으로써, 역사혁명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군사를 도와서 크게 떨쳐 보답하였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갑오 34년, 즉위 34년 10월 동명왕 고두막한이, 동명왕 고두막한입니다. 동명왕과 고두막한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그 동명왕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두막한이 한 얘기입니다. 고두막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장차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자 하오니 왕은 이 땅에서 옮겨가시오. 대단하죠. 왕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내가 진정한 천재니까 당신은 이 땅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나라를 세우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우르 단제는, 그러니까 지금 4대 단군이죠. 지금 왕으로 있는 그분은 매우 곤란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곤란해졌다. 마침내 단제는 걱정으로 병으로도 붕어하셨다. 그러니까 고두막한이 새 땅을 얻어서 이 땅을 버리고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나라를 세워서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은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병으로도 붕어하셨다. 붕어가 사망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고우르 단제 동생인 헤브루가 이에 즉위하였는데, 그러니까 고우르 단군이 사망을 하자 동생이 즉위한 겁니다. 헤브루입니다. 헤브루가 즉위하였는데 동명국 고두막한입니다. 주시하라고 그런 인물입니다. 여전히 군대를 앞세워 이를 위협하기를 끊이지 않아 군신이 매우 이를 어렵게 여겼다. 그러니까 왕이 사망을 해서 당신 나라를 다른 데 가서 차려라. 여긴 내 땅이다. 당신 사라져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로 걱정을 하고 끌탕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자리를 이어서 동생이 다시 왕이 된 겁니다. 다시 왕이 되었는데 그거를 거기에도 계속 밀어붙여서 당신도 떠나라 얘기하게 한 겁니다. 고두막한이. 동명국 고두막한이. 이때 국상인 아람불. 이 아람불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고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재상이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람불이라는 인물이 정치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형세를, 국제 정세나 그 국가 정세를 읽어내는 것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아람불은 여러 군데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하의 물과 가섭의 벌판에 땅이 있다. 동명국과 고두막한이 왕한테 너 떠나라 그러니까 다른 땅이 있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은 기름지고 오국은 썩 잘 됩니다. 서울을 둘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이 양반이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동생이 다시 즉위를 하니까 그 왕한테 다시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즉위를 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리를 떠나서 간 겁니다. 이를 가서본 부여라 하며 또는 동부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두막한에 의해서 쫓겨나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서본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여라고도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부여사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부여를 여기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백두산이 여기 있고 북부여가 요 정도에 있었다고. 이건 뭐 학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북부여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가서본부여입니다. 여기 가서본부여. 근데 동쪽으로 가서 세웠다 그러는데 북부여에서 동쪽이면 사실 이쪽인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 가서본부여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갈사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여후. 이거는 지역의 그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여 여기 있고. 여기서 대부여라는 건 우리가 44세 단군 때 나라 이름을, 고조선의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을 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부여.
요게 이어져서 북부여로 연결된 거고요.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졸본부여가 여기 있고, 연나부부여 있고, 연나부부여, 서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큰 느낌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이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흐려서, 지금 보니까 흐리네요. 큰 흐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여가 처음에 출발은 뭐라 그랬죠? 당군왕검의 넷째 아들이 부여다. 그분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부여라고 그대로 얘기한다 해서 부여의 출발을 거기서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여는 고주선이 힘이 많이 약화되고 그 왕권이 약화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대부여를 세우는데 이때 이 대부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여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북부여하고 연결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부여하고 연결이 됩니다. 해모수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7대 당군이 무너지면서 해모수가 등장하는 게 북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고두막한, 이거 후기부여, 이거를 지금 설명을 바로 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나왔던 분이, 이 북부여에서 나왔던 분이 동부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가? 우리 쫓겨났다 그랬죠. 고두막한에 의해서 쫓겨난 분이 헤브루 왕입니다. 그죠? 헤브루 당군입니다. 헤브루 당군이 쫓겨나서 일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연나부 부여가 되고 갈사부여로 여기서, 이것도 동생입니다, 이거. 종질, 요거에 같은 혈족이 되는 분이 갈사부여를 또 세우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근데 이제 큰 흐름은 대부여, 북부여에서 고두막한에 의해서 지금 좀 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것이 고주몽, 고구려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설명을 굳이 여기에 환단고기에 넣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고주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주몽이 이 정통성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쪽에.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고주몽이 정통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이로 받아들였는데 왕권을 사이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을 동부여 쪽을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정통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면 대부여에서 북부여가 해모수에 있고 고두막한에 의해서 북부여가 그 후기 북부여가 생기고 여기에 의해서 이어지다가 7대째, 7번째, 7대째 고주몽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고주몽도 정통성에서는 좀 상당히 부족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쪽에 살던 분이 이쪽으로 와서 사이였다가 즉위하게 됐기 때문에 고구려의 출발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진국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 환단국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국의 또 약점은 신라에 대한 부분이, 신라 백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또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북부여 말씀드렸죠. 해모수, 모수리 당군, 고해 당군, 고우르 당군. 고우르 당군이 고두막한에 의해서 쫓겨났죠. 고두막 당군인데 원래 고두막한이잖아요, 이름은. 이 한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라 이름으로도 쓰고 나라 이름으로도 쓰고 왕이라는 뜻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에 의해서 고우르 당군이 병을 앓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생 헤브루가 이어받았는데 이 헤브루가 바로 동명왕, 그러니까 고주몽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가져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 고구려 쪽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분, 이제 북부역이 하입니다. 고두막한과 공우서 당군에 대한 얘기가 북부역이 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탁탁탁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이렇게 한 번 설명드려가지고 이해한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으실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 번 제가 이 방영한 거를 다시 한번 앞에서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부터 돌려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북부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환단고기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더구나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부여에 대한 얘기,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 연결점을 이해하기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강의를
돌려서 다시 한번 보셔야지 겨우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5세 단군입니다. 고두막. 개의 원년, 즉위한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한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왕권을 잡아서 단군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개의 원년, 이해는 단군 고으로 13년이다. 쟤는 단군을 얘기합니다. 사람 됨이 호탕하고 용맹하여 군사를 잘 다루었다. 일찍이 북부여가 쇠약해지고 한나라 도둑들이 왕성해짐을 보고 분명히 세상을 구할 뜻을 세웠다. 이때 이미 세상을 구할 뜻을 가졌다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졸본에서 즉위하고, 졸본에서 즉위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스로 동명이라 하였는데 동쪽의 밝은, 이것도 명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광명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천부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광명민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명, 동쪽의 광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열가의 후손이라고도 한다. 고열가가 누구죠? 47세 단군. 그죠? 마지막 단군, 그 산으로 들어가서 등선을 했고, 그 수양을 했던, 산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집안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확한 얘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도. 을의 3년 고두막 당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단제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 경문을 전하니 이르는 곳마다 무적이었다. 열흘이 못 뛰어 5천 명이 모여 한나라 도둑들과 싸울 때마다 먼 곳에서 모습만 보고도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용맹에서 한나라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구려하를 건너 요동의 서안평에 이르러 바로 옛 고리국의 땅이었다. 그곳이 발이. 가보 25년 단군 고으로 34년에 단제가 장수를 보내어 배천의 한나라 도둑들을 쳐부수고 유민과 힘을 합하여 향하는 곳마다 한나라 도둑들을 연파하고 수비장수까지 사로잡았으며 방비를 잘 갖추어 적에 대비하였다. 여기서 보면 계속 고으로 단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고으로 단군 몇 년에 이렇게. 좀 전에도 나왔었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이 고두막한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한 방법을 이 고두막한이 그 부여라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구려를 건너 서안평에 있는데 그 고리국이여 땅이라는 것도 그 정당화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나라 도적대 한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적구자잖아요. 이거. 한나라 도적들을 연파하고 수비장수까지 사로잡았으며 방비를 잘 갖춰 적에 대비했다. 그러니까 그 군권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장수로서 승리를 해서 힘을 얻어가는 과정을 여기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을미 22년 북부여가 성읍을 바치고 항복하였다. 북부여가 성읍을 바치고 항복하였다. 여러 차례 왕신만을 보전하고자 애원함으로 단제가 이를 듣고 해부를 낮추어 제후로 삼아 분능으로 옮기게 하고는 북을 치며 나팔을 부는 이들을 앞세우고 수만 관중을 이끌고 도성에 들어와 북부여라 칭하였다. 가을 8월에 서암록하의 상류에서 한구와 여러 차례 싸워 크게 이겼다. 이민 30년 5월 5일 고주몽이 분능에서 태어났다. 신해 49년, 즉위 49년입니다. 단제가 붕어하고 유명에 따라 졸본천에서 장사 지냈다. 태자 고무소 등극하였다. 여기서도 뭐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여기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몽이 분능이라는 장소, 이 분능도 좀 찬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분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지명에 대한 거는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 단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단군입니다. 북부여의 마지막 단군입니다. 임술 원년 단제가 졸본천에서 즉위하고는 백악선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사례에 따라 널리 하늘에 제사할 것을 약속하시니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 단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과 같은 덕이 있어 능히 주술로서 바람과 비를 불러 잘 구제함으로 민심을 크게 얻어 소해무수라 불렸다. 이때 한나라의 오랑캐들이 요하의 왼쪽에서 널리 소란을 피웠으니 여러 차례 싸워서 크게 이겼다. 개해 2년 단제가, 제가는 단제입니다. 단제. 단군이 영보탑을 순시하시다가 흰노로를 얻었다. 그해 10월 단제가 붕어하고 고주몽의 유언에 따라 대통을 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6번째 다음이 고주몽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인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국권을 가지고 상당히 동북아 전체가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여기서 약속했다는 거가 특별한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황제고 내가 왕이면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주변국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나하고 한판 싸워보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정통성을 가지는데 정통성을 가진 건 한 사람밖에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왕이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하늘에 제사하겠다. 그건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즐거워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선언할 수 없고 여러 나라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세 개로 쪼개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부여가 출발했어도 세 나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막조선과 번조선이 그대로 있는 거고 진조선만이 북부여가 됐다고 가상을 하신다면 그럼 그 밑에 다른 나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가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기뻐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힘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단제가 그러니까 고무서 당군이 사망하고 고주몽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주몽이 설명이 돼야지 북부여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부여기만을 설명할 수가 없지. 그 정통성을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여기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앞서 단제는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사이로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단군은 마지막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6번째 단군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을 보고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즉위하니 이해의 나이가 23살이었다. 23살에 고주몽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부여인이 고주몽을 죽이려 하였는데 왜 죽이냐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다가 밀어붙여서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한 그 경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여인이 고주몽을 죽이려 하였는데 오이, 말이, 협보 등 세 사람과는 덕으로서 사귄 친구여서 어머님은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 분릉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너라고 하여도 다리가 없어 뒤쫓아오는 군사들에게 몰릴까 두려워하여 물에 고하기를 고주몽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늘 얘기하는 것은 천재의 아들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국가의 핵심은 천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왕의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것이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모든 역사가 왜곡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건 그 역사, 우리가 환국, 단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정통성에서 내가 진짜 적자다. 확실한 사람이다. 거기에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주몽도.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인데 오늘 도주함에 있어 추격병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책에서도 보고 그 동화책에서도 많이 보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물고기 자라가 이렇게 딱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건너가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흩어졌다. 잘 아시죠? 다리 만들어주고 그 위로 지나가고 나니까 흩어진 거. 이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의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오이, 말이, 협보인데 이들이 아주 그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피를 하게 되는 거.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천재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자라가 떠올라서 그걸 지나간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서 추격을 더 이상 안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고주몽을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그러는 의도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불과 23살이었대요. 가서분 무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왜 나오냐면 고주몽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주선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이 돼야지만이 고구려를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여에서 탄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다른 부여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본 부여 때 얘기합니다. 헤브로 왕이 아까 헤브로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구두마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서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가서본 그게 가서본 부여입니다. 그 동부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여가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동부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어떻게 해요? 대부여는 여기에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저는 어떻게든지 진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헤브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쫓겨가서 약자로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조그만 나라 하나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여기를 설명할 때 고구려까지 연결되는 걸 더구나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을미원년 왕은 북부여 때문에 제약을 받아 가서본 혹은 분릉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옮겨서 살았다. 그래서 가서본 부여입니다. 이게. 오곡이 잘 되었는데 특히 보리가 많았고 또 범, 표범, 곰, 이리 따위가 많아서 사냥하기 편했다. 정의 3년, 즉위 3년입니다. 헤브로 왕입니다. 국상 아람불에게 명하여 널리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살 곳을 주며 또 밭을 주어 경작하게 하니 몇 해 안 되어 나라는 풍부해지고 백성들은 풍족해졌다.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려 분능을 기름지게 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에게 정춘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여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이제 특별한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고주몽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헤브로 왕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 8년, 헤브로 왕 8년입니다. 하백녀 유하부인. 그러니까 고주몽을 설명하다 보면은 왕의 정통성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가 여기서 바로 되는데 먼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백녀 유하부인이 고주몽의 어머니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백녀 유하부인이 나들이를 나갔는데 부여의 황순 고무수가 유혹하였다. 강제로 압록강변의 어떤 집에서 자기 멋대로 하여 버리고는 여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고는 고무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고무수는 승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유하의 부부는 유하가 무모하게 고무수를 따라 가슴을 책망하여 마침내 구석방에 딸을 가두어 버렸다. 고무수는 본명이 불리지이며 고무수가 누구라 그랬죠? 고주몽의 아버지입니다. 고무수는 본명이 불리지이며 혹은 고진의 손자라고도 한다. 헤브로 왕께서는 유아를 이상히 여겨 수레를 같이 타고 궁으로 돌아와 깊숙한 곳에 가두어 버렸다. 그의 5월 5일 유아 부인은 큰 알 하나를 낳으니 한 사내 아이가 그 껍질을 캐고 나왔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름은 고주몽이라 불렀는데 생김새가 뛰어났으며 나이 7세에 저 혼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선 활 잘 쏘는 것을 일컬어 주몽이라 함으로 이로써 이름으로 불렀다. 주몽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고주몽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의 부모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하백녀 유아분이고 아버지는 부여의 황손. 황손이지 황제 직결은 된 분은 아닙니다. 고무수가 두 분이 만났는데 유혹을 해서 거의 만나자마자 합궁을 했고 합궁을 하고 나서 고무수는 승천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한민족 역사를 흔히 얘기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다 알로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다른 분이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술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백녀 유아부인하고 부여의 황손 고무수가 둘이 만나서 합궁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고주몽이다. 근데 고무수 그 아버지는 불리지미 혹은 고진의 손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왕손 집안이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통성에 있어서만큼은 뭐라고 확
확고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는데 어쨌든 고주몽을 정통성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진 10년 헤브르 왕 때입니다. 계속. 왕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어느 날 산천에 제사 지내고 아들이 있기를 빌었더니 타고 있던 말이 고년에 이르자 큰 돌을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사람들을 시켜 큰 돌을 굴리게 하였더니 어린애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더라. 왕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내리신 아기로다. 곧 거두어 기르니 이름을 금하라 하고 장성하여 태자로 책봉하였다. 임술 28년 나라 백성들이 고주몽을 가리켜 나라에 이름이 없는 인물이라 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니까 음해하는 자들이 고주몽을 죽이려 하였다. 고주몽은 어머니 유아분의 명을 받들어 동남쪽으로 도망하여 염리대수를 건너 졸본천에 이르렀다. 이듬해 새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고구려의 시조가 된다. 기후 39년 헤브리 왕이 죽고 태자 금하가 즉위하였다. 사이가 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고기하고 자라가 떠올라가지고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돼가지고 고구려를 개국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확실한 거는 고구려를 개국한 고주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부여만으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여들이 여기서 탄생이 돼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세 금화 제41년 예, 가서본 부여입니다. 금화연제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특산물을 바쳤다. 요게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이 금화하고 고주몽하고는 연결이 다르게 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신원년, 즉위원년 왕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특산물을 바쳤다. 정유 24년 유아 부인이 돌아가셨다. 고구려는 호위병 수만으로 졸본으로 모셔와 장사를 지냈는데 황태우의 예로서 상 같은 능을 만들고는 곁에 묘사를 짓게 하였다. 갑인 41년 왕이 돌아가시니 태자 대소가 즉위하였다. 이렇게 해서 왕위가 금방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이 있었던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금방 붕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때 아주 짧은 기간에 결국은 됩니다. 3세 대소 단군을 이해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을묘 원년 봄 정월에 왕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고구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얘기는 결국은 북부여를 고구려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제가 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계속 고구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북부여를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북부여를 고구려로 했다고 그러는 부분이 앞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고구려라는 땅이 나오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여와 고구려를 같은 것으로 보면 북부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려에 보내 국교를 청하고 왕자를 볼모로 교환하자고 하였다. 고구려의 열제가 태자 도절로서 인실을 사무려 하였으나 도절이 가지 않아 왕이 태자를 꾸짖었다. 겨울 10월, 그러니까 즉위한 겨울 10월, 그러니까 원년 즉위 10월 병력 5만을 이끌고 가서 졸본성을 침략하였으나 큰 눈이 와서 많은 동사자만 내고는 퇴각하였다. 기후 19년 왕께서는 고구려를 침략하였는데 학반령 밑에 이르러 복병을 만나 크게 패였다. 이분은 계속 시련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건 이겁니다. 고구려의 국교를 청하고 왕자를 볼모로 교환하자고 여기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 가서본 부여를 설명하면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서본 부여가 강한 국가가 아니라 약소국으로서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고구려한테 국교를 청하고 왕자를 볼모로 이건 뭐냐 왕자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국교를 완성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왕자를 교환하지 않으면 언제 침범해가지고 멸망될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해 28년 대소단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나라의 힘을 다 모아서 고구려가 또 나옵니다. 그죠? 이때는 고구려가 이미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북부여만 있을 때인데 고구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고구려가 나라의 힘을 다 모아서 침범해 오니 왕은 몸소 물을 이끌고 출전하였는데 진흙탕을 만나 왕의 말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고구려의 장군 괴유가
바로 앞에 있다가 대소단군을 사야 했다고. 이미 죽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도 부여군은 굴하지 않고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는데 큰 안개가 7일 동안이나 계속되니 고구려 열제는 몰래 병사를 이끌고 밤에 탈출하여 사익길을 따라 도망쳐 달아나 버렸다. 여름 4월 왕의 동생은 따르는 무리 수백인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압록곡에 이르러 해두국 왕이 사냥 나온 것을 보고는 해두국 왕을 죽이고 해두국 백성들을 추하였고 그 길로 갈사수의 변두를 차지하고는 나라를 세워 왕이라 칭하니 이를 갈사라 한다. 갈사부여입니다. 갈사부여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대소단군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나라의 힘을 다 모아서 침범해 와서 왕이 출전했는데 거기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더 인정하는 거죠? 북부여, 고구려를 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예.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 왕이 이제 여기서 사망을 했잖아요. 왕의 동생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압록공에 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왕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그 왕의 동생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갈사국이에요. 아주 복잡하죠. 그 부분은 제가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갈사부여입니다.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강의를 앞에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시지 않으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갈사부여왕 도두왕도 갈사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예. 갈사부여는 태조 무열왕 육무 16년 8월에 이르렀을 때 갈사부여 왕인 도두왕이 고구려가 날로 강해짐을 보고 마침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3세에 이르러 47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 고구려는 도두를 우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했는데 귀순을 한 겁니다. 귀순을 해오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쓴 겁니다. 도두를 우대하고 부르도록 하고 저택을 하사하고 땅을 주고 혼춘을 시급으로 그러니까 땅을 줬다는 겁니다. 땅을 줘서 동부여후에 봉하였다. 동부여후. 갈사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의 위대함, 고구려의 강성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이미 다른 부여들은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6대왕, 고구려 6대왕. 6대왕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6대왕이라고 지금 표시를 제가 했는데 이것도 북부여로 이해를 하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갈사부여왕 도두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거하고. 가을 7월 갈사부여 도두왕의 종제, 그러니까 종실의 동생 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선왕께서는 시해 당하시고 아까 제가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시해 당하시고 나라는 망하여 백성들을 의지할 곳이 없다. 갈사는 두루 안락하긴 하지만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사부여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락하긴 하지만 스스로 나라를 이루기 어렵고 나 또한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여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항복함으로써 살기를 도모하라.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하죠. 각자 살기를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옛 도읍의 백성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투항하여 고구려는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연나부에 안치하였다. 연나부 부여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두왕의 등에 띠와 같은 무늬가 있었던 까닭에 낚시의 성을 하사였는데 뒤에 차츰 자립하여 개원 서북으로부터 옮겨가 백남공에 이르니 바로 연나라의 땅에 가까운 곳이었다. 문자열제의 명치 갑술에 나라를 들어 고구려의 연나부에 편입하니 낚시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낚시라는 것을 이제 이 성을 하사를 했는데 결국은 망해서 제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없는데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느낌이 오지 전체를 확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처음으로 얘기할 때 부여가 탄생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여가 이때 탄생을 하죠. 44세 당군 때, 구물당군 때 대부여가 탄생을 해서
부여로 대부여라는 이름으로 고조선이 47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고열과 단군이 47세인데 이때도 부여로 끝을 맺은 겁니다. 대부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조선 44세 때, 그래서 47세 때 좀 망하게 되고 이때 해모수가 등장을 해서 북부여를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6세까지 내려옵니다. 해모수, 모수리 단군, 고해 단군, 고우르 단군 이렇게 해서 이 고우르 단군이 사망을 해서 동생이 나라를 갖다 동생이 이끌고 나라로 갔다 그랬죠. 그거가 바로 헤브르 단군에 의해서 이 가서본 부여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요 동생이 나라 세운 형인 왕이 고우르 단군이 사망을 하니까 동생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헤브르입니다. 이게 또 헤브르 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헤브르 왕인데 인정을 못 받았고 가서본의 단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여기선 정통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고우르 단군 때 사망하고 동생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서본 부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통성에서 이제 밀려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힘이 없으니까 고두마칸이 너는 왕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으로 둬서 사망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사망을 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동생이 나라를 가서 세웠다. 그것이 이제 가서본 부여입니다. 가서본 부여는 왜 설명을 해야 된다? 고주몽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두마칸이 이제 실권을 잡은 겁니다. 이게 후기 북부여입니다. 여기까지 전기 북부여, 고우르 단군까지 전기 북부여, 4대까지. 그 다음에 5세, 6세는 후기 북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두마칸이 실명을 잡는데 이게 동명왕이다. 고두마칸 단군이.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고무서 단군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주몽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고주몽의 탄생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서본 부여가 있고 가서본 부여에서 갈사부여가 나오잖아요. 쫓겨가고 여기서도 또 쫓겨나는 왕이 있어 또 갈사부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대소왕의 아우가 이 대소왕도 결국은 치명적인 여기서 사망했다고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대소왕 세 번째 3세가 되는 가서본 부여의 시조는 고우르 단군의 동생 헤브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브르 단군이 나라를 가서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 이 대소왕도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갈사부여가 여기서 이제 쪼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갈사부여를 설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또 이 고주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왕 여기서 2세 때 고주몽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헤브르 단군이 있었고 저기서 헤브르가 나왔잖아요. 헤브르 단군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금왕인데 이때 고주몽이 그 지역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북부여의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고구려를 만들게 되고 고주몽이라는 이름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 정통성에서 벗어나 있는 고주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여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북부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어떤 부여를 정통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역사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기울여서 이런 정통성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부여까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큰 역할을 여기서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태까지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아마 그 환단고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북부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해는 그 태백일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백일사가 사실은 진국입니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태백일사인데 태백일사는 결국은 한민족의 정신과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환단고기를 조선하느냐고 아마 제가 강의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